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츠 211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네, 차례대로. 네, 저는 이은재입니다.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파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은재님 모시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 원격으로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제가 특별히 또 스튜디오 모실 기회가 생겼는데요. 조금 길게 뭐 하시는 일이랑 뭐 회사랑 이런 것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토리블락이라는 CMS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CMS 코어 프로덕트는 아니고 이제 그 프로덕트의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풀스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프론트엔드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원격으로 재택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블럭이란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헤드리스 CMS 서비스인데, 이제 뭐 예전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CMS를 쓰면은 그 결과물이 HTML 다 합쳐져서 그냥 페이지가 렌더링 된다면, 이제 헤드리스 CMS는 그냥 API를 제공을 해서 그 컨텐츠를 제이슨으로 내려주면 이제 유저가 알아서 그거를 어떤 프론트엔드 기술을 쓰든 뭐 알아서 렌더링을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없는 뭐 이래서 헤드리스 CMS라고 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굉장히 많은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헤드레스 CMS 얘기하는 김에 이제 헤드레스 CMS 처음 본 게 한 4, 5년 전인가 좀 되긴 했는데, 네네. 처음 봤을 때 좀 쇼킹했거든요.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그 전에 세대로 보면 지킬 같은 거, 마크다운 블로그 같은 거에 한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글 작성이 너무 어렵다는 그 문제를 이제 되게 신기하게 풀어낸 방식으로 했는데, 회사 되게 많잖아요, 서비스들.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많이 보던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 그런 쪽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이게 신기할 정도로 계속 지금도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그거를 운영하려면 콘텐츠 작성하는 그런 어드민 기능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뭐 개발자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야 그냥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하면 되지만 또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리치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페이지에서는 어떤 섹션에 어떤 텍스트, 뭐 어떤 섹션엔 뭐 리치 텍스트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페이지 타입으로 스키마를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렌더링 하기도 하지만 또 그 API를 가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생기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사실 제가 그런 걸로 요즘 뭐 작업할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최근에 넬리파이도 쓰러졌다고 해야 되나? 개츠비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뭔가 버셀만 살아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프론트 중심 계열 스타트업 중에서 네, 그리고 CMS, 헤드리스 CMS 많은 회사 중에는 사실 최근에 소식을 별로 못 봐서 좀 궁금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기는 거 보면 잘 되나 보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철마다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 시한부 홈페이지들 뭐 선거철 되면 이제 잠깐 떴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그거 다 콘텐츠고, 표현은 거의 표현이 많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표현 부분과 콘텐츠 부분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그런 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좀 이런 CMS 같은 툴 도입해서 쓰면은 조금 더 노가다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직은 좀 그냥 자기들이 하던 템플릿 그냥 수정해서 하는 느낌이긴 하죠. 그게 편하죠.
편하죠. 편하죠. 그리고 헤드레스 CMS는 기본적으로 개발자 붙긴 붙어야죠. 맞아요. 붙어야죠. 그렇죠. 무조건 API를 계속 붙어있진 않아도 이해해야 최초에 한 되니까. 번은 만들어주고 네. 또 막상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이상한 태그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깨지면 가서 또 네. 고쳐줘야 되고 뭐 태그 열고 안 닫고 이런 거 한번 하면 물론 그게 CMS고 아마 요즘 좋아져서 어느 정도 처리해 줄 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흐름을 보면 확실히 제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약간 프론트엔드 쪽 이제 커지면서 훨씬 각광받았던 기술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깃허브 페이지 같은 거에 올려도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계를 프론트엔드랑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랑 직접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푸는 식으로 뭐 컨텐츠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다른 기능들은 또 다른 서비스 연결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커졌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까 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컨텐츠 작성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워드프레스로 쓰고 그거를 정적 페이지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네. 사실 헤드레스 CMS 워드프레스 써도 돼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워드프레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해보자. 지원하기 시작했죠. 아, 공식으로도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군요. 그 혹시 뭐 스토리 블로그 쓰는 회사들 중에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회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인데 굉장히 유명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데 네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그러시군요. 스토리블락닷컴을 한번 네네. 스토리블록.com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LOK입니다. 블록이 BLOCK가 네네. 아니라 맞습니다. 스토리 BLOK. BLOK. 네. 네. 그리고 이게 발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스토리북이라는 또 UI 네. 개발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리액트랑 같이 잘 붙는. 네, UI 컴포넌트 만들고 이럴 네, 때 네. 그 테스트 해보고 그런 툴인데 이제 그 툴이랑 저희 회사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긴 해요. 지금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70명. 와, 엄청 크네요. 그럼 그 사무실이 파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무실이 없어요. 원격 근무. 네, 풀 원격. 네, 그래서 뭐 두 코파운더는 오스트리아, 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네. 오스트리아 네. 빈이 빈이 있는. 있는 네. 거기 출신인데 뭐 일단 한 명은 계속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고 그래서 브라질 쪽에 개발팀 인원이 꽤 많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뭐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쫙 퍼져 있는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사 워크숍을 해서 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모였는데 이제 브라질에 있는 동료는 막 30 몇 시간 걸려서 오고 와.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재택 갑자기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그게 일단 저는 좀 이 회사 이전에도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재택을 했어서 조금 편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시차의 한계가 있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4명인데 한 명이 브라질에 있고 한 명은 오스트리아, 한 명은 네덜란드에 있거든요. 네. 프랑스에 있고 그래서 이제 3명은 같은 타임존인데 네. 한 명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그 친구가 외롭지 않게 이렇게 정서적인 서포트를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퇴근할 때 뭐 리뷰할 코드를 남기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그 친구가 한창 이제 리뷰를 하고 그 친구 작업한 거를 또 남기면은 다음 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뭔가 리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 게 좀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뭔가를 얻고 싶을 때는 답답할 수 있는데 네. 뭔가 그런 거에 쫓기지만 않으면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이렇게 한국 쪽 타임존에 한 명 더 뽑으면 좀 자연스럽겠네요. 짝 빈 시간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그 실리콘밸리 쪽은 오히려 다 다시 들어오라고 회사로 그렇게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나마 여전히 제일 큰 성공 사례가 길랩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 규모에서 거의 풀 리모트로 돌아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되게. 네. 그 점면에서는. 맞아요. 네.
딱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코딩이나 뭐 업무 같은 거는 이제 각자의 업무가 있으니까 뭐 시차가 어긋나도 따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차를 어떻게 맞추세요? 일단 다행히도 이제 그 저희 팀 내에서는 겹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랑 이 유럽 쪽이랑 겹치는 시간이 한 2-3시간 이 정도 있어서 보통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데일리 스탠드업 같은 것도 그 시간대에 하기는 했고 그런 중요한 회의 같은 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모여서 하기는 해요. 이게 의사결정 자체도 어싱크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논의라던가 어떤 포인트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슬랙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다 같이 결정 내리는 거는 좀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이트 가보니까 스토리블록 고객사가 많네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CMS 자체가 뭐 전체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도 쓸 수 있어서 그런지 뭐 아디다스, 넷플릭스, 피자헛, 테슬라 그냥 엄청 많이 쓰네요. 그렇군요.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한국에서 혹시 TO가 지금도 채용 중이신 건가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오픈된 포지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열려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거주 지역이 뭐 한국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많이 들어가 보시고 채용 소식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다 영어로 소통하시나요? 네. 은재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한국 사람이 모두가 갖고 있는 영어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프랑스 맨 처음에 올 때 진짜 그게 심했고 그래서 프랑스 맨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면접을 통과했으니까 일은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면접 때 제가 했던 건 이런 일상적인 대화지 뭐 그 함수에 파라미터가 3개 있는데 그거를 그냥 오브젝트 하나로 해서 한 파라미터로 바꿔 뭐 이런 류의 말을 영어로는 안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알아듣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동안 꽤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좀 좋은 거는 제가 완전 영어권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회사에도 뭐 대부분 뭐 영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유러피안이나 아니면 브라질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서로의 영어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해주고 있는 환경이라서 사실 제가 첫 그 해외 직장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 잡았으면은 뭐 살아남기 제 실력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죠. 그런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유럽 분들이랑 영어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럽 영어는 미국 영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럽 영어는 듣는데 내가 이게 프랑스 말을 듣는 건지 영어를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발음도 되게 다르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안 괜찮고요.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억양을 갖고 영어를 하고 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억양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여도 출신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자주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 단어를 저렇게 발음하더라 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쌓이기 전까지는 뭔 얘기하는지 서로 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겠군요. 그런가? 그쪽에서는 또 H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프랑스 맞죠? 맞아요. 네. 그게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그 앞에 H가 없으니까 그 내가 아는 기술이었는데도 전혀 몰라서 그리고 이제 헤맸던 R 같은 경우도 약간 막 뭐 이런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라우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흐트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처음엔 저게 뭔 소리 하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불어를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이게 매칭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좀 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국 가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 사람은 유럽 억양으로 영어를 하고 인도 사람은 인도 억양으로 영어를 하고 다 뭐 러시아 맞아요. 사람은 러시아 억양으로 하는데 나는 한국 억양으로 하는데 내 말만 못 알아들어. 얘네끼리 다 얘기가 되는데 내 말만 못 알아. 왜 못 알아듣지?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억양에 대한 그 데이터가 그다음에 안 쌓이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한국어 기준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영어를 구사를 하면 네. 또 이제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식의 문장 구조라든가 잘 매끄럽지 않게 들리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냥 똑같은 말인데 오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막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예, 많이 어문 들더라고요. 구조가 확실히 다르니까 유럽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수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언어가 어렵죠. 저는 네.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아마 은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일상 대화 말고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등어가 영어로 뭐지? 막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뭐지?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가면 음식 고를 때 너무 어렵고 네. 얘가 뭐야? 실제로 여행 가도 그런데 실제 살면 되게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두 다 매핑하고 살지 않고 사실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생선이 저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죠. 네, 없을 수 있죠. 네, 그런 게 참 저건 진짜 오래 살아도 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최근에 배우신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너무 기습 진행. 시차 때문에 은재님이 피곤한 상태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언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문화의 영역이라서 그쵸. 그거 알 정도면 이제 문화까지 다 습득한 단계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를 해도 음식은 모르죠 보통. 그래요? 모르지 않을까요? 음식 이름은 모를 수 있는데 저 일본어 좀 했는데 네. 메뉴 보면 하나도 몰라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근데 재료가 여기 없는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뭐 같은 걸로 퉁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내가 아는 음식이랑 매핑된 거 정도만 보이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그 꼬치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장 부위별로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 뭐 저녁 돈가스 먹었지만 네. 저도 여전히 한국 계속 살아도 안심 등심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외워야 돼요. 강제는 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시켜 먹는 거지. 사실 어느 부위는 어떻다. 근데 몰라도 별로 네.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죠. 네, 근데 네, 외국 네. 가면 갑자기 불편하더라고. 그걸 꼭 알아야만 될 것 같고 막 이런. 스테이크도 한 5-6가지는 기본으로. 맞아. 저그 히레랑 그 로스를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약간 딴 얘기인데 그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한 식당에서 다 먹어본 봤는데 한 가지가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히레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레가 뭐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안심이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히레가 안심이다라고 외우고 그 다른 건 모릅니다. 히레가 아닌 거 이거는. 그렇죠. 히레가 아닌 거. 로스가 있네. 얘가 등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있죠. 네, 뭐 회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화 얘기까지 쭉 넘어갔는데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은재님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강의도 꽤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이제 만들어서 런칭은 이제 했었고 네.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 강의가 좀 독특했던 게 강의를 그냥 내가 영상을 찍고 짠 공개하고 끝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뭔가 그 현업에 계신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운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 겸.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시나브로 웹이나 이렇게 해서 네. 그 뭐 이렇게 정기적까지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 3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섭외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 또 해외에 계신 그런 개발자 분들을 또 제가 연결을 해서 네. 그 강좌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서 좀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 위주로 연결을 하려고 해봤었는데 이 시차 문제도 또 있고 이제 프랑스랑 한국 두 나라의 시차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 미국에 계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사람 섭외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제 또 개인적인 이슈 일정 같은 것도 있고 해갖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쉽지 않죠, 그런데. 네. 그래도 강좌 사이트 어떻게 찾는지 한번 홍보해 주시죠. 강좌는 시나브로 js.dev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나브로 js.dev. 인프런에도 올라와 있죠. 네네. 거기로 가시면은 이제 인프런에서 구입하시는 링크가 상단에 있어요. 네. 그때 아마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막 오픈하셨을 때인가? 런칭 직전이었다고 하셨었고 시나브로는 오픈하고 인프런에도 맞아요. 네, 그 시점이었던 것 같네요. 곧 인프런에 올라갈 거라고 홍보해 주셨던 기억나네요. 네. 다루는 내용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배우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강좌 준비할 때 좀 고민 많이 했던 게 뭐 완전 초보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던가 이런 강좌나 콘텐츠는 되게 많은데 이제 조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콘텐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현업을 하다 보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고 또 테크 스택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라미드라고 보면은 약간 윗단계에 있는 콘텐츠를 찝어내기도 힘들고 오디언스 수도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프랑스 와서 일을 하면서 좀 막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걸려서 이해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번들러라던가 아니면 그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부 그러니까 하다가 오류가 나면 구글링해서 시키는 대로 적용을 하면 고쳐는 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됐고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강좌로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npm에 배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직접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이 과정 한 사이클을 이제 생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다루고 있고요. 네. 좋네요. 전 지금 하이드레이션 나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마 뭐 아싸님은 요즘 프론트엔드 쫓아가시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노드 쪽에 훨씬 더 가까우셨잖아요. 프론트도 많이 하셨었나요? 최근 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충 느낌은 알고 있죠. 트렌드 흘러가는 건. 저도 기억할 때 리액트 초기에 나올 때까지 좀 쫓아가다가 거기서부터는 아예 멈추긴 했거든요. 원래 백엔드기도 하고 jQuery나 예전에 이제 뭐 온재님도 HTML 이런 걸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잘 갔는데 jQuery랑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불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뭔가 퍼블리싱하는 그 사이에 있다가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나오는 시점. 거기서부터는 저도 거의 아예 못 쫓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약간 그 시점부터 좀 그 어려워졌죠. 지식의 단절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고 직군 사이에. 그래서 요즘 프론트엔드로 시작하신 분들이 태초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그쵸. 그런 걸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배워야 되고 하이드레이션이 뭔지 막 하이드레이션도 그쵸. 옛날엔 뭐 필요 없었던 문제인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좀 이 혼란스러운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한 바퀴가 돌아서 지금 다시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돌아. 저는 이제 발을 레일즈 잠그고 있었으니까 뭐 프로타입이나 이제 그쪽에서 그 뭐였죠? 에이작스라고 불렀던 그거까지 보면서 뭔가 리액트라는 게 새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멀어졌었죠.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 거기서부터 아무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나 못 쫓아가겠다. 이제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뭐 시나브루 자바스크립트는 초급을 좀 이제 막대고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조금 더 기술을 쌓고 싶은 깊이 쌓고 싶은 분들이 배우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인프런에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프런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이번에 인프콘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단순히 그 발표 하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오신 건가요? 8,900 뭐 몇십 와, 킬로미터 정도더라고요. 8,000 네. 상상이 안 가는데. 비행기로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올 때 12시간이고 이제 제가 돌아갈 때 14시간. 14시간. 네. 와. 반대쪽으로 갈 때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가? 아니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반대쪽으로 미국으로 갈 때도 갈 땐 빨린데 올 때 느리길래. 네. 왜 한국 중심으로 다 갈 때 느린 거죠? 동그란데?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 서쪽으로 가시잖아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갈 때 하면 빠르고. 그런 거야? 서쪽으로 거꾸로 올 때. 그래요? 그럼 네네. 저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발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였어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요즘에 많이 쓰이는 도구가 비트 혹은 바이트라고도 네. 잘못 발음되는 아무튼 그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이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플러그인 생태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플러그인을 직접 한번 만드는 거를 시연하는 발표를 했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길래 내가 리액트 JSX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게 비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서 브라우저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확장자들로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가 뭔가를 해주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비트 플러그인을 직접 작성하는 거를 제가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비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비슷한 도구가 있나요? 뭐 이제 예전에 웹팩 예전이라기엔 요즘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웹팩이 이제 되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비트고 좀 CJS, 커먼 JS와 이제 ES 모듈 이 두 대립이라기보다 아무튼간에 ES 모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가 ES 모듈을 우선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면서 또 롤럽이라는 또 도구를 가지고 와서 등장하면서부터 꽤 많은 리액트나 뷰나 이런 것들을 시작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툴로서 등장을 했죠. 예, 비트가 이제 그 VITE 이제 발음은 비트로 하는데 이제 계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번들러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딱히 부르기 어려운데 뭐 그런트, 걸프, 웹팩 이렇게 이어지면서 롤업하고 지금 이제 비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는 이제 웹팩의 시대가 조금씩 이제 끝나가는 느낌. 근데 웹팩이 전성기가 된 지 오래됐죠. 되게 오래. 그렇죠. 네, 됐고. 그렇죠. 아직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웹팩을 밀어내려고 롤업은 실패한 것 같고 롤업은 조금 인기 얻다가 다시 가라앉은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는 건 비슷한 도구인데 그 전에 뭔가가 불편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해결해줄게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해결하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비트가. 일단 웹팩이 다 떠나서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고 웹팩 컨피그 파일이 뭐 아무도 손대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도 손댈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우 레벨 도구였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롤업 같은 경우는 웹팩이랑 이렇게 동시대에서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웹팩을 많이 아는 이유는 웹팩은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많이 쓰였다면은 이제 롤럽은 라이브러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을 롤럽을 써서 번들해서 이제 딱 하나의 JS 파일로 네. 만들어서 npm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두 개의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비트가 우리가 커먼 JS로 작성하던 코드를 넘어서 이제는 ESM 문법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푸시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비트가 롤럽을 차용해서 롤럽의 플러그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롤럽 플러그인을 아무거나 그냥 갖다 넣어도 바로 동작하도록 그래서 이제 비트는 등장하자마자 롤럽에서 쓰이던 뭐 Vue.js 플러그인 아니면 리액트 플러그인 이걸 그냥 그대로 설치만 하면은 그냥 비트 띄고 dev 하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index.html이랑 뭐 index.js 파일에서 리액트든 뭐 Vue.js든 그런 걸 개발을 하면은 바로 그게 브라우저에서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돼 있어서 유저들이 뭐 신경 전혀 안 써도 되고 플러그인 시스템이 롤럽에 워낙 잘 구축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비트의 좀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마사님도 혹시 써보셨어요? 비트? 저는 원래는 알고는 있었는데 써본 적은 없고요. 이번에 인프콘에서 발표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마침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프론트 쪽을 제가 프로젝트 세팅을 할 게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 좀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중간에 트랜스 파일이나 빌드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딱 바뀌는 순간에 딱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고 네. CSS로 하고 그런 편인데 네. 그래도 이것저것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비트로 그냥 해봤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실 그냥 그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파일 뭐 2개, 3개 정도 있는 거라서 뭐 대단한 게 필요하진 않은데 네. 근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내가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 자꾸 플러그인 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챗GPT가 계속 플러그인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냥 그 웹팩이랑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웹팩을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는 물론 이제 설정을 잘 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10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를 개발자가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웹팩 개발 서버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뭔가 수정이 되면은 그 전체를 한번 빌드하고 번들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브라우저에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줄을 고쳤을 뿐인데 100개의 파일이 전부 빌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건데 이제 빛에서는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빛을 가지고 개발 서버를 띄웠을 때 브라우저 이제 네트워크 패널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임포트 뭐 앱.뭐 JSX 이런 임포트 하는 게 그대로 거기에 다 이제 찍히거든요. 번들링 된 그런 아웃풋이 아니라 실제 하나하나 다 찍히게 되고 이제 app.jsx라는 파일을 그 네트워크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빛이 제공을 할 때는 그걸 JS로 트랜스파일 된 거를 바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파일 하나를 수정하면은 딱 그 파일 하나만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트랜스파일해서 리로드를 시켜주는. 그래서 웹팩에 비해 이제 로컬 개발 환경이 훨씬 빨라졌다. 그렇겠네요. 비트 쪽이 다 그런데 좀 속도 가지고 많이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비트도 그렇고 비트 테스트도 그렇고. 네. 비트 테스트는 뭐예요? VI 테스트 이렇게 쓰는데 네. 발음은 빛 테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트. 근데 그것도 그냥 테스트 프레임워크, 뭐 모카, 제스트 이런 것처럼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 그냥 제가 그냥 트위터 보는 느낌으로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요즘 이거 좋대 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좀 바이트랑 VI 테스트랑 상관 있는 건가요? B 테스트랑?
네, 상관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웹팩과 제스트를 쓰던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웹팩 컨피그를 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제스트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어떤 웹팩 플러그인을 써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제스트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스트를 설치를 할 때 항상 되게 비슷한 그런 설정을 또 제스트 컨피그 쪽에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컨피그를 양쪽에 해주는데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으니까 네. 실제로는 테스트는 성공했다는데 뭐 런타임에서는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컨피그를 양쪽을 메인테인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빗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빗을 가정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제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문법을 가진 테스트 러너여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빗을 쓰고 있고 빗 컨피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뭐 트랜스파일 한다던가 이런 처리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빗테스트는 그냥 넣자마자 그냥 npm 인스톨을 하자마자 쓸 수 있다는 게 꽤 큰 장점이죠. 재밌으면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걸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론트엔드 쪽을 네, 못 그쵸. 쫓아가겠는 게 요 흐름을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렇겠구나 싶은데 내가 혼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요 어렵죠. 트래킹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어려워요. 재밌네요. 프론트는 이렇게 또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적응할 만하면 바뀌어 있고 대세 아니라고 요즘 대세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보던 사람은 뭐 이렇게 딱 유행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으면 한 텀 기다리자. 맞아요. 한번 건너뛰면 금방 또 새거 올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하기도 해요. 이런 컨텍스트를 항상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VI 테스트가 등장을 했는데 또 왜 등장했지? 요거를 그런 게 있자보다 하는데 원래 있던 걸 뭐가 다르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요번에 그 발표는 직접 지원하신 거예요? 발표는 이제 사실 인프콘 쪽에서 먼저 그 섭외 요청이 와서 네, 저는 너무 신나서 오게 됐죠. 와. 그럼 이거 공개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비행기랑 이제 인프콘 해주나요? 그 원래 이제 인프콘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강연료 이런 게 나오고 네. 있어서 그것만. 그거랑 이제 교통비 약간. 네네. 그래도 뭐 서울에서 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초청을 했으면 뭐 그 정도는. 그래서 오셨군요. 네. 그 사실 인프콘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보니까 10,000명 정도 신청을 했고 2,000명만 당첨이 된 추첨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한 5분의 1만 가는 거잖아요. 신청한 사람 중에. 그래서 가려면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발표자도 쉽지 그렇죠. 않은 것 근데 같아요. 발표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으로 섭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고민이더라고요. 이제는. 은재님은 아무래도 그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강의가 있어서 또 인프런에 올리기도 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까요?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떤 내부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인프런에다가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를 올린 이후로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강좌를 구매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근데 그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약간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니까 파리올림픽 기간이랑 정확히 겹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셨어요?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왜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크게 상관은 없긴 하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근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파리 시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파리 북쪽 외곽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의정부 뭐 이런 정도 위치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갈 때마다 너무 관광객도 많고 뭐 교통도 너무 밀리고 좀 어떤 구역은 출입이 약간 제한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생활하시던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래서 피해서 왔는데 이제 엄청난 더위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더위는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으셨어요? 너무 습해서. 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정말 계시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을 겹쳐서 그랬더라고요. 최고 피크 때 오신 거죠. 네네. 네, 내일 돌아가신다고. 네, 오늘부터 좀 선선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밤에 창문 열었어요. 어제가 입추였으니까. 네. 네. 그저께. 그저께. 네. 또 언제 폭염이 될지 모릅니다. 시원해졌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오늘은 하죠. 좀 괜찮아요. 네, 네. 한국의 더위는 또 프랑스랑은 많이 다르죠. 네, 너무 습하고 진짜 막 찜통 같은 더위인데 네. 이제 프랑스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길을 걸을 때는 그냥 뭐 여름 느낌 전혀 안 나고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 없는 햇빛으로 가면은 되게 덥고 뭐 그러긴 하는데 확실히 한국은 그냥 어딜 가나 에어컨을 찾지 못하면 막 이렇게 죽었다. 서서히 막 이렇게 개구리처럼. 한국은 진짜 좀 힘든 게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다 휴가 가시잖아요. 근데 한국 어디를 다 찍어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도망갈 곳이 없어. 그쵸. 네. 제주도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여름이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더 습하니까. 그렇죠. 네, 해양성 기후라서. 그러면 인프로네트 발표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주제는 은재님이 고르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 마침 뭐 그때 비트로 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베이트로 해야 되겠다 하신 건지. 이게 사실 그 올 초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올해는 좀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한 유럽 쪽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그때 코비드가 터지면서 네. 리모트로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고 지금은 이제 멈춰졌지만 JS 컨프 그 당시에 있었을 때도 한번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고 이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퍼런스 측에서 발표자 모집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발표자 모집 공고를 또 모아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고 또 그런 트위터 계정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리스트는 뽑아놨었던 상태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비트의 플러그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거를 맘먹고 공부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발표를 핑계 삼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초안을 그냥 텍스트로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컨퍼런스들에다가 뿌리기 시작했고 뿌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프콘에 오기 한 달 전쯤에 파리에 있는 어떤 미드업에서 거기서 한번 좀 짧은 버전으로 라이트닝 토크 포맷으로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풀 버전을 인프콘에서 하게 된 거죠. 네. 인프콘 반응은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뭐 네. 잘 들으셨는지 뭐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런 피드백을 보통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인프콘 이번에 6트랙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발표를 했던 그 공간에 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셨고 아마 거의 막 앉을 자리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주셔서 되게 기분 좋게 잘 발표를 했고 네. 다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인프콘은 발표 끝나면 이제 발표자와 질문이나 이제 얘기를 한참 할 수 있게 장소를 이동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거기서 뭐 사람들은 뭐 좀 재미난 질문이나 그런 거 한 건 없나요? 재미난 질문 기술적이든 뭐 재미나다니까 애매하긴 한데 네. 그냥 이런저런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그냥 커리어적인 고민 같은 거를 물어보시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뭐 그런 질문도 좀 해주시기는 했고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그쵸. 거긴 하는데 아무튼 그 발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하실 분 해서 이제 손드는 형태는 좀 뭐랄까 용기 있는 분들 소수만 질문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인원들 중에 따라오세요 했을 때 일부만 이제 따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작은 규모가 되니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그냥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뭐 막 무거운 질문 꼭 아니어도 뭐 시차 적응 잘 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해주시고 뭐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 경험이 괜찮더라고요. 네. 뭐 그 사람들은 사실 다음 세션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기도 하고 그쵸. 원래 다음 시간도 있는데 그쵸. 거기도 하고 사실 발표를 하면 되게 솔직히 많이 다 해보셨겠지만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막 하고 내 개그가 몇 개 통했구나 뭐 이런 정도의 교감만 없고 그냥 내려오고 끝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끝나고 와서 이렇게 내 발표 들었던 사람들하고 뭐 발표 내용 아니어도 얘기하는 게 되게 괜찮은 생각을 저도 해봤을 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컨퍼런스에 이런 자리가 있진 않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를 예전에 파이콘 가서 처음 봤는데 거기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자기가 이제 어떤 특정 공간을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들 많이 잡아놓고 그럼 이제 강연자들도 자기 세션 이후 1시간을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이 강연자는 여기서 추가 뭐 Q&A도 받네 이렇게 되니까 그 강연 듣고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 깊이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연 듣는 것만으로도 성에 안 차고 이 사람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사에서 이렇게 강연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면서 몰려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줄 서는 형태가 돼서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나 되게 궁금한데도 끼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거나 하는데 그리고 앞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모여 앉으니까 나도 저거 뭐 안 궁금했는데 저런 건 재밌는 질문이네 이럴 수도 있고 되게 커뮤니티 같은 느낌 살짝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컨퍼런스를 인프콘 말고 한 4군데 정도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 컨퍼런스에 이제 오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전부터 이제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막 만나보고 싶었고 말 걸고 싶었고 막 댓글도 주고는 받았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이게 처음이고 막 사진도 찍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큰 컨퍼런스는 그 발표자들만 따로 모이는 대기실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분들이 로비 어딘가에 있으면은 뭐 그 주위로 막 한 100명 정도 둘러싸여 있고 이러면은 사진 같은 거는 이제 물 건너 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 사람들이랑 인사 정도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되게 인프콘 측에서 좀 소그룹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갖고 저도 막 그 트위터에서 알고는 지냈지만 얼굴 보는 건 서로 처음이라서 막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하면서 닉네임 얘기해 보시면 그분이시구나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특친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 뭐 누구예요? 그럼 모르는데 이렇게 항상 활자로 보니까 활자로 보면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로 들었을 때는 누가 그거 맞아요. 근데 모른다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이렇게 아는 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되게 반가운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될 때가. 저도 제 아이디를 트위터 아이디를 말하면 모르시는데 그 제가 너굴 아이디를 쓰면서 뒤에 그 너구리 뒷모습 꼬리 부분을 푸사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푸사를 봐야 알고. 너구리 꼬리 푸사 써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있어도 이거를 소리내서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게 익숙하지. 이제 들으면 저도 모르는데 집에 가면 뭐야 되게 친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 맞아요. 그럼 이번에 발표 말고도 인프콘에 좀 많이 둘러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인프런 아키텍처 뭐 이런 발표도 되게 재밌게 잘 봤고 또 많은 발표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긴장이 되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갖고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좀 발표 연습 조금 괜히 슬라이드 막 수도 없이 봤는데 괜히 또 보면 뭔가 나아질까 해서 또 보고 좀 뭐 쉬고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즐기려면 사실 첫 타임 발표하고 맞아요. 하는 게 편하고 네. 맞아요. 막 타임은 그냥 제가 연습도 안 하고 긴장만 되고 맞아요. 3시였거든요. 아, 거의. 3시면 거의 끝나기 네. 직전.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기술 컨퍼런스 자체가 엄청 오랜만이신 그쵸. 거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플레이노드라는 아, 네. 그 네, 오거나이저였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때가 제가 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고 그 다음이 지금 인프콘이었거든요. 와, 엄청 오래된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플레이노드도 한 3번 하긴 했는데 아마 네. 얘기하신 거 보면 한 12년 처음 할 때 아니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이작 오고 뭐 그때가 아니 맞아요. 그때 그 마이클 네, 마이클이랑 로빈 와. 마이클이란 사람이랑 그때 같이 그 사진 한번 찍고 막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이어서 좀 신기했고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원래 살 때도 그렇게 뭐 이벤트를 찾아다니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긴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나와서 살면서 그런 컨퍼런스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서 회사에서 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좀 재밌구나 이래서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또 와 한국은 또 뭐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뭐 좀 100% 알아듣는 언어로 컨퍼런스를 참여하니까 그것도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아싸님도 이번에 인프콘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인프콘 리뷰를 좀 해보자면. 네. 그냥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코로나 영향이긴 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인프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 행사처럼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 기업을 통틀어서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인프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지금? AWS 서밋? 아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그렇죠. 같은 그렇게. 행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데뷔도 뭐 계속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숙소한 것 같고 맞아요. 이프 카카오도 소식이 잘. 뭐 데뷔 했나요? 하나요? 잘 들어보- 모르겠네요. 올 초에 들어본 지가 온라인으로 했나? 하여간 그게 약간 안 돌아오고 커뮤니티 행사는 요즘 다 무너졌는데 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가 처음이기도 하고 작년에 갔을 때도 좀 놀라긴 했는데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됐다 이런 생각. 한창 고인물 파티 같은 느낌이 올해 가면 수년간 다 아는 있었거든요. 코로나 사람들이구만 전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죠? 맨날 오던 사람 오고 오던 사람 뻔하거든요. 파이콘 가는 오는 사람과 노드.js 오는 사람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 왜냐면 맞아. 컴퍼스 다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는 좀 확실히 달라졌구나 싶기도 하고 인프콘이 그런 거를 잘 해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는 예전에는 그 막 세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사실 요즘은 그 정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정보는 트위터에서 그냥 내가 얻고 그냥 사람 보러 그래서 원진님도 인사하고 그러고 요즘은 다 원격 많이 하니까 네네. 거기만 가면 한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컨퍼런스 같은 데서 꼭 인프콘 그쵸, 아니어도 그쵸. 가면 오랜만이네요. 뭐 대명님 인사하고 대명님도 전 되게 예전에 많이 봤는데 저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같은데 바빠지셔서. 제가 대명님 또. 보고 뭐 그렇게 인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서 전 솔직히 말하면 세션은 원재님 세션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밖에랑 부스 네네. 돌아다니면서 놀고 사람들 인사하고 쉬고. 저도 이제 그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떨어졌다가 네, 그 운이 좋았는데 그 저도 2년 만에 갔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참석하고 이제 작년에 못 가고 올해 간 건데 2022년에도 오프라인으로 했었나요? 네, 그때가 그랬던 것 아마 코로나 같아요. 끝나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 3회째인가? 네, 오늘이 이번이 3회였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뭐 세션도 다 재미있고 제가 들었던 세션들 다 재미있었고 뭐 그 회사 동료가 또 하는 세션도 들었는데 그 동료가 하니까 또 더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동료의 팀 소속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근데 저희 팀이랑 같은 회사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른 분들인 거예요. 엄청
그 뭐라 그래야 돼? 액티브 하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 팀에요? 뭐 침체돼 있나요? 인액티브 상태 막 이런. 제가 갔는데 막 기빨리고 계시면 말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재미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다닐 수 있어서 뭐 평소에 못 보던 동료들이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인프콘 탈락자가 8,000명이었으니까 이 탈락자들이 트위터에 이제 도대체 누가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맨날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아웃프콘 같은 거 열어줬으면 좋겠다 인프콘 떨어진 사람들 모이는 거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자청해서 열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인사이트 출판사가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 해주셔서 거기 인사이트 출판사에 계시는 한 분이 이제 행사 이렇게 주최하셔서 그 코엑스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대관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아는 분이기도 해서 거기도 가보고 싶어서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와서 근데 8,000명이 떨어졌으면 인프콘보다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누가 오겠어 처음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40분 정도가 거기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뭐 특별한 다행이네.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트워킹 하러 오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카페가 꽉 차가지고 저는 서서 계속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소심형이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야 이렇게 게스트들 만나고 게스트들 말 이끌어내야 되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꺼내지만 어디 가서 처음부터 말 꺼내는 일이 잘 없는데 이제 거기 갈 때는 마음을 좀 먹고 갔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시 예전에 저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구석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아는 분들 오면 인사하고 뭐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데리고 오면 그분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 거의 정도로만 많았군요. 하고 그래서 약간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교류를 하고 좀 오고 싶었는데 교류를 못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기 컨퍼런스가 사실 인프코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항상 하면 있죠. 맞아요. 추첨하면 떨어진 사람끼리 합시다. 네, 이렇게 네. 떨어진 발표자와 맞아요. 떨어진 참석자를 모으면 컨퍼런스 하겠네. 네. 이러면서 맨날 나왔는데 실제로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저게 진짜 되네. 약간 이게 이런. 원래 이제 예전에 오렐리에서 하던 그런 게 있었죠. 예, 오렐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팀 미국에서 오렐리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하는 네, 오렐리 출판사 있잖아요. 네, 오렐리 벨로시티?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네. 그, 오스콘이었나?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바캠프라는 걸 열었어요. 아, 그 바로 바캠프. 옆에. 푸캠프 뭔가 보다. 푸캠프 박캠프인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것 원래 아닌가? 모르겠다. 원래 컨퍼런스 제목이 푸 뭐였고 그래서 그거에 따서 이제 캠프를 열었는데 그게 또 한참 인기 있었다고 알고 바지 캠프는 안 만들어졌네요. 원래 푸바 바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인프콘으로 왔는데 나오면서 그 담당하신 분한테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도 또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였고 그럼 내년 그분 또 꼭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행사가 있는데 옆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사랑 비슷하게 조그맣게 열려서 재밌죠. 서브 행사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인프런에서 후원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인프런에서 지금 행사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 파이콘 준비위원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 노하우가 다 인프콘에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이제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잘 살아있는 커뮤니티적인 느낌이 나는 행사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응원한다는 얘기하면서 옆에 아웃풋콘 열린 거 아니야? 일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인프런이 그것도 후원해 주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인프런 준비도 너무 힘든데 그 얘기까지 하면 자기 회사에서 매장 당한다고. 그러니까 돈만 내시라. 장소만 준비는 할 테니까 돈만. 장소도 아니고 장소 알아보고 하는 것도 이쪽에서 할 테니까 돈만. 돈만 하시면.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코엑스 빌리는 겸해서 한 코너만 더 밀려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싸님이랑 얘기 잠깐 하다가 후원 얘기, 그러니까 아싸님이었나? 아무튼 인프콘도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 떠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루비카이 같은데 갔을 때 기억하는 걸 보면은
회사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다른 장소들 네. 빌려가지고 거기 모이는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외국은 다 그걸 하죠. 네, 그런 식 관점에서 뭐 인프콘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또 그런 행사들을 같이 열어도 그게 사실 인프콘을 더 키우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자 인프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뭐 그런 것들도 열려 있지 않나? 저는 그게 나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컨퍼런스 좀 1년에 한 번씩은 가니까 네. 거기 가면 거의 꼭 항상 있거든요. 저녁에 오늘은 데이터독, 맞아요, 스포츠 맞아요. 이 술집은 데이터독 맞아요.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도 있어요. 저기는 스플렁크, 뭐, 여기는 알려주고 그린하우스, 그러면 뭐 엄청 안에가 뭐 다 스플렁크로 네. 구배돼 있고 네. 거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 돼서 그러네요. 그런 거 해주면 또 재밌겠네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인프콘 오기 직전에 파리 어떤 미드업에서 발표를 짧은 걸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파리에서 .js라는 컨퍼런스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제 떨어진 통보를 받고 얼마 후에 그쪽에서 혹시 그 이 .js 컨퍼런스 이전에 있을 사전 이벤트에서 그 주제로 라이트닝 토크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파리에 있는 좀 커다란 회사에서 그런 프리 이벤트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총 3명이서 짧은 발표하고 또 거기서 다과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있을 .js 컨퍼런스에 대한 홍보도 미리 좀 하고 뭐 약간 기대감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시간도 되고 좀 재밌더라고요. 상상해 보니까 인프런에서 준비를 못 해주시더라도 네 이렇게 좀 더 재미있는 부대 행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네. 근데 저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인프콘이 성공한 것도 물론 뭐 잘 기획한 것도 있지만 되게 시점 잘 맞게 요것만 좀 있지 않았나? 큰 행사가 2022년부터 2년부터 그런 포지셔닝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끝나고 할지 말지 그쵸.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해도 막 온라인으로 그쵸. 하고 그리고 토스나 카카오도 다 온라인으로만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확실히 사람 모이는 거랑은 좀 분위기 다른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컨텐츠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아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만나고 하는 걸 떠나서 컨텐츠 관점에서는 되게 중구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개 세션 6개나 주제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 특정 네, 그거 뭐 골라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해서 보고 듣고 싶은데 사실 그런 행사 지금 되게 많이 좀 다운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아쉽긴 한데 어쨌건 뭐 좀 큰 행사의 명맥을 유지해주는 관점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서비스의 방향이랑 좀 잘 이어지긴 해서 그렇죠.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PM이랑 DH 디자이너 디자인도 있었어요. 기획군까지 그래요? 밀렸더라고요. 네.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그 아니에요. 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아니요, 하지? 그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고 그냥 그래요? 여기저기 네. 박혀 있었어요. 다 섞어 있구나 그냥. 네네네. 근데 사실 선택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발 엔지니어 쪽이 여러 개 많이 보면 한 시간에 뭐 내가 들 건 하나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 늘려가는. 맞아요. 그래서 6트랙이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 대상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청중들의 그 어떤 연령층 때문은 아니고 그 청중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연차가 안 되셔서 좀 이제 막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인프런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프콘으로 자연스럽게. 온다. 네. 그렇게 돼서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요. 가면은 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느낌도 들고 아까 뭐 그 개발자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되냐. 나 지금 막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분위기라서 또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회 때부터 느낀 거긴 한데 뭐 요즘 제가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인프콘을 가면 성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소수 그렇죠. 여성분들이 네. 있었으면 이제는 사실 뭐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아졌다 네. 이런 느낌이 확
들려요. 근데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런 분위기를 가면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냥 깜짝 놀랐죠. 여긴 왜 이러지? 여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좋아. 그게 약간 맞아요. 저는 뭐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인기 직종이 돼서인지 뭐 인프코인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유는 그런 거 같고 사실 AWS만 가도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서밋만 가도 그렇지 AWS 않거든요. 서밋만 해도 괜찮죠. 왜냐면 인프라 모임 같은 거 따로 했으면은 거의 그렇죠. 한 명 오실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한 명 오시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냥 다 네. 완전히 남성분들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그리고 확실히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AW 행사가 아직도 잘 된다고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수요가 진짜 많구나. 네네. 많을 수도 있겠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가보거든요. 이게 돈 여기가 클라우드가 돈이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 인프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인프라 엔지니어 혹은 뭐 데브옵스라고도 부르고 어떤 조직은 뭐 SRE라고도 부르고 이런 직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바로 내가 그쪽 분야로 입문을 할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 자격증도 생기고 하면서 약간 문이 열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딴다고 해서 물론 업무를 잘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지식을 쌓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뽑아주는 회사들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인프라 엔지니어 뭐 아니면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AWS 서밋 보면서 좀 그런 느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점점 고여서 고인물이 되면은 인프라 쪽으로 가지는 그런 느낌. 뭐 꼭 그렇다기보다 이제 경험이 필요한 그런 그쵸. 업무들이었죠. 이게 뭐 입사 첫날부터 막 엄청난 인프라를 다루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그렇게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네. 좀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많았는데 발표 얘기한 김에 발표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선물을 다 하나씩 포장을 다 하셔서 나눠주셨는데 이 선물이 어떤 그러니까 은재님 발표 들으신 분들한테만 발표한 사람을 다 넣어준 건 아니신 것 같았고 제가 이제 요 봉투를 그 60개 정도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 보여주세요. 트위터에다가 저희 제가 팟캐스트입니다. 그렇구나. 네. 조그만한 명함 사이즈 봉투를 이제 60개 정도를 준비를 했고 트위터에다가도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주시면은 하나 드리겠다 해갖고 약간 뭔가 이제 제가 한국 오는 기회가 많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드물 일이다 보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긴 하는데 막 뭐 제가 개인인데 무슨 양말 막 티셔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은재님 캐리커처 이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고양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만들기도 그렇고 뭐 사실 돈도 돈이고 또 그 제가 해서 되게 저퀄리티 막 약간 쓰레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저희 두 고양이 얼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볼까? 막 그 생각도 했다가 이제 시간이랑 이렇게 좀 안 맞아서 그건 못했고 일단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제 슬라이드 같은 거를 다시 보실 수 있게 뭔가 QR 코드 같은 거를 좀 인쇄해서 나눠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것만 드리면 또 좀 아쉬우니까 이제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들깨를 좀 넣었어요. 들깨 왜 들깨입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깻잎인데 깻잎을 이제 제가 그 프랑스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자라요. 손 많이 안 타고 그냥 물만 적당히 주면 잘 자라고 그때그때 하나 둘 따서 먹는 재미도 있고 물론 지금 한국이 이제 들깨를 파종할 시기는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삼아 이제 한국 와서 깨를 주문을 한 다음에 숙소로 받아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서 가내수공업으로 이제 혼자 해서 뭐 프랑스에서 이렇게 씨를 들고 밀반입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여기 숙소에서 혼자 해서
이제 나눠 드리고 그 QR 코드에 슬라이드랑 뭐 예제 리파지토리랑 링크가 있고 그 밑에 링크를 누르면 이건 사실 들깨인데 뭐 어떤 식으로 파종을 하면 되고 뭐 약간 키우는 방법 살짝 설명 적어놓고 약간 그런 페이지를 첨부를 했죠. 말 그대로 깨알 같은 그런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제가 제보하실 게 이게 있다고. QR을 찍어봤는데 미 QR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가 뜨면 이런 게 떠요. 그렇죠. 이상하죠. 피싱? 아 건너뛰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광고가 뜨는군요. 광고가 뜬다. 줄임 처음에 URL 광고 사용을 하는군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사이트 너무 진짜로 해서 은재님이 내 개인 정보에 다시 이게 막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사이트도 막 이게 막 밑에 보면 뭐 티켓도 팔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 건너뛰기를 눌러볼 생각을 못했는데 완전히 당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어쨌든 제 웹사이트 URL을 QR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으로 QR 코드 제너레이터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나오길래 제 URL을 넣었는데 걔네가 한 단계 더 감싼 그러네요. 이거 트위터에 공지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사이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여주진 못하는데 광고도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막 이상한 뭐 구매 유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가 드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에 QR을 꺼내고 저는 이제 씨앗 이런 거 잘 몰라서 이게 뭐지? 프랑스 모래인가? 뭐가 드는 거야 이게? QR에는 광고가 뜨고 이거 뭘 주신 거지? 이런 생각. 이게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더니 QR을 제가 직접 찍어보진 않았어요. 광고 건너뛰기. QR 모양 나왔으니까 될 거라고.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받으신 분들은 광고 건너뛰기 누르면 은재님이 의도하시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 광고는 제가 돈 버는 광고가 아닙니다. 저렇게도 돈 버는군요. 진짜 별거 아닌 서비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프콘 얘기는 꽤 한 것 같아서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인프콘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부목적으로 또 이제 은행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한번 한국을 짧게 오면서 그때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프랑스에 2019년에 넘어가고 프랑스 도착한 지 2주 차에 제 백팩을 도난당했어요. 그 프랑스 도착하고 2주 만에 살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 막 알아보는 그걸 하려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다가 백팩을 도난당했는데 이제 여권이랑 한국 그 휴대폰 유심 이런 걸 다 통째로 도난을 당해갖고 이제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국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벌어지더라고요. 뭐 은행 뭐 로그인이 풀렸는데 그거를 뭐 다시 하기 위해서 휴대폰 SMS 인증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갖고 그거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은행 OTP 누르면 번호 6자리 뜨는 게 배터리가 다 끝나면서 이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갖고 그래서 자산 동결이 되셨군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돈을 한국에 있는 돈을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가끔 한국에서 책 같은 거를 뭐 교보문고로 구입을 해서 해외 발송 같은 걸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결제 수단이 막히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한국을 와서 이 심카드를 제가 알뜰폰으로 만들어서 사실 저는 SMS 수신만 하면 되잖아요. 뭐 전화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필요 없고 제일 싼 거 해서 한 달 뭐 3,000원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살려고 우체국을 갔는데 이걸 만들려면 전화번호가 하나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데드락인가? 네, 딱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뭐 그때 제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번호가 없었고 데이터 같은 것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옆에 있던 다른 통신사 매장을 가서 네. 이제 선불 유심을 구입을 데이터 있는 걸로 하고 전화번호 있는 걸로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우체국을 가서 알뜰폰 유심을 구입을 하고 해서 유심 2개를 구입을 하는 일을 와. 했었고 네 그랬죠. 한국은 유독 그렇게 전화번호랑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본인 인증. 그렇죠. 저도 그거 엄청 싫어하는데 네.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후진적이라고 좀 느끼긴 하는데 어떤 거를 당연한 걸로 디폴트라고 전제하는 그런 것들 당연히 그 블리자드처럼 폰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당연히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폰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잘 모르는데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포인트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셨어요? 일단 그때 왔을 때 심카드를 제가 2개 얻게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알뜰폰 말고 그 데이터 있던 심카드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인증이 안 되는 그런 심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만든 건데 선불폰 같은 거라서 그런 건가? 그때 막 그래도 제 신분증 보여주고 만들었는데 그게 그런 타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은재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없어서 배달의 민족 못 시켜 먹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있는지도 몰랐던 거라서 되게 놀랐었고요. 네. 아까 교보문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국 온라인 쇼핑몰은 진짜 한국인만 위한 쇼핑몰이잖아요. 해외 결제 수단이 거의 다 막혀버렸으니까 그쵸. 그나마 좀 뭐 비자 이런 거 연동이 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주 수입은 프랑스에서 프랑스니까. 일하고 거기서 버는 돈을 그쪽에서 제가 갖고 있는 통장에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은 한국 사이트여도 그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게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고. 아 그래요? 네네. 네, 왜지? 그러게요. 그 생각은 또 한 번도 안 해봤네. 카드 고르는 그 UI를 생각해 보시면 삼성, 신한, 뭐 KB 뭐 이런 건 있는데 비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비자가 외국에선 되는데 걔는 그런 UI가 없으니까 네. 반대가 안 되는군요. 네.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제 그 결제 쪽을 모르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제가 뭐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그런 뭐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아니면 이런 다른 뭐 스페인 다른 유럽 국가의 그런 데서 만든 쇼핑몰에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신용카드 번호를 인풋 박스에다가 입력을 하고 뭐 CVC 입력하고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은행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면서 너의 은행 어플을 켜서 승인을 눌러 이게 떠서 그걸 해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웹사이트들을 제가 겪었을 때는 일단 그 인풋 박스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누르면 이 모달 뜬 다음에 물론 그것도 맥에서 할 수 있게 된지 우리도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우리도 윈도우 컴퓨터가 꼭 한 대씩 있지 않으면 못한 게 벌써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불편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가 기본 증명서 이런 걸 좀 떼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제가 2년 전쯤에 비자 갱신을 하려고 그걸 한번 엄청 많이 뗐었거든요. 그때 너무 괴로웠던 게 맥북이 이제 실리콘 칩으로 넘어가면서 버추얼 박스가 막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윈도우를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 뭘 했냐면 AWS의 라이트 세일인가 그런 서비스에서 거기서 윈도우를 띄우고 그리고 거기서 발급을 받아서 PDF로 만들어서 그걸 저한테 발송하는 식으로 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막 PDF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이제 맥에서 한번 그냥 되나 했는데
되는 척하다가 막판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윈도우 노트북을 이제 프랑스의 당근마켓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데서 살려다가 또 좀 자신이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떤 한국인 지인이 거의 못 쓰게 돼서 폐기하기 직전에 노트북을 제가 이제 싸게 업어와서 그걸로 처리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서도 힘든 게 많죠. 한국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한번 최근에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홈택스가 진짜 잘 되거든요, 맥에서. 맞아요. 그냥 잘 되거든요. 인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잘 되는데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될 것 같이 한 다음에 납부가 안 돼. 맞아. 그래? 납부하려면 뭘 깔아야 돼요. 그래? 그거는 윈도우로 해야 돼. 네. 그리고 한국에서 진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장벽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들은 윈도우 컴퓨터로 해도 계속 에러나요. 맞아요. 끊임없이 에러가. 네. 윈도우 컴퓨터로 맥 지원은 기대할 것도 아니고 거기는 진짜 옛날 액티브엑스 그런 거 쓰거든요. 거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등기 서류 같은 거 뽑으려고 하면은 진짜 고통 받더라고요. 제일 편한 방법은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주민센터 키오스크. 주민센터는 그렇죠. 그래? 등기 주민센터 업무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걔는 그- 지문인식을 진짜 못하겠던 거죠. 몇 번을 해야 그게 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게 1번, 2번은 주민센터, 이제 3번은 윈도우 PC. 네. 근데 결제는 가입이 돼 있으시면은 요즘엔 네이버페이 같은 거 쓰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국 카드가 필요한 건가? 아니, 충전하면 되죠 통장에서 네이버. 충전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그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불어를 잘 못하니까 극장을 가면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 영화는 오디오를 영어로 막 리스닝을 열심히 하지만 100% 이해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막이 필요한데 불어 자막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대사가 많이 중요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VPN을 써서 한국 쪽에서 뭐 네이버 같은 데라던가 이런 데서 영화를 구입을 한 다음에 한글 자막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네이버 페이에 걸려있던 제 카드가 연동이 풀린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풀려서 다시 제 카드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SMS 인증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작년 가을에 다시 와서 한꺼번에 처리를 했죠. 아이고. 쉽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해외 나갈 때도 해외 가면은 이제 티빙이나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역 제한 걸리죠. 그렇죠. 집에다가 테일 스케일 하나 노드 만들어서 액션 노드. 저도 이번 미국 갔는데 액션 노드 안 키우고 가가지고 그거 하나 뚫려 있어야 좀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희는 여기에 이제 홈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힘들죠. 액신노드 사업을 해볼까? 네. 오늘 벌써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은재님 이제 내일 출국하신다고 아침에 몇 시 비행기? 10시 40분. 아이고, 7시까지는 또 공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6시간 14시간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와. 오늘 또 이제 숙소 돌아가셔서 짐도 다 싸시고 미리 다 사놨죠. 준비성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한국 오셔서 또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나와주셨는데 저희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재님의 소감도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 좀 더 재밌고 편하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하면서 방송이긴 방송인데 방송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마이크를 들고 있긴 하는데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때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했고 좀 더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오늘이 떠나기 마지막 저녁이어서 좀 차분히 짐 정리하고 막 아이스박스도 막 가져와 갖고 막 젓갈 같은 거 막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갖고 오늘 저녁은 좀 집에서 천천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가 오늘
그 방송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되게 즐겁게 왔고요. 되게 생각보다 1시간 반이 올 때는 오자마자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나요? 막 되게 걱정되면서 할 네. 얘기가 없는데 했는데 사실 뭐 시간만 더 있었으면은 뭐 훨씬 더 길게 해도 되게 보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2줄 써놓고도 한두 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인프콘에서의 그런 어떤 추억들 잘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을 뒤로 하고 한국에 오셨던 은재님과 대화를 해봤고요. 네, 긴 시간 또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아싸님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인프콘 가서 또 44비치 잘 듣고 있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저희가 뭔가 해드린 게 없는데 이제 다음에는 스티커라도 좀 이렇게 챙겨가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커 맞나요? 네, 저도 가방에 많이 있을걸요. 네, 그렇게 좀 고객 서비스를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